안녕하세요. 수다로 풀어보는 수학 이야기, 수다하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승현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뭔지 생각해 보셨어요? 뭘까요? 연예인. 오, 정말로 그렇습니다. 1, 2, 3위가 운동선수, 교사, 연예인.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에는 아주 많은 직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직업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들었는데요. 더 안타깝고 심각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나의 진로를 잘 못 정하겠다. 나는 꿈이 없다. 라고 대답한 아이가 무려 34%, 32%나 된다고 해요. 우리 아이에게 미래, 정말 밝은 미래를 우리가 선사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미래 자체가 너무 어둡게 보이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이 속상했는데요. 오늘 이런 아이들에게 수학의 관점에서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어떤 강연자인지 너무 궁금하시죠? 소개해 드릴게요. 동산초등학교의 백다은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화사한 옷처럼이나 우리 마음속에도 좀 화사한 이야기를 전해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는요, 수학하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 적이 많았는데 오늘 선생님께서는 수학과 진로를 좀 연결지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서 좀 기대가 큽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여기 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교수님께서 첫 시간에 우리 교육 현장을 딱 그림 한 문장으로 딱 말씀하셨는데 19세기 교사가 20세기 교실에서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교육 현장에 딱 나와서 느낀 게 제가 학교 다닐 때랑 막상 본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외국에 있는 다양한 진로 교육 사례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정말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아요. 이제 11살밖에 안 됐는데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서는 테드라는 무대에 서서 산업화된 무슨 푸드 시스템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시가 너무 많은데 알츠하이머에 걸린 할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이 직접 의료용 센서를 개발하는 그런 청소년들의 이야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시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제 수학 교과서 안에만 갇혀 있는, 그리고 그 시험을 도구로만 삼게 되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학교 교육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학문의 의미에서도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진로교육과 수학교육을 한번 합쳐보는 그런 방식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그렇다면 제가 앞서서 요즘 우리 아이들이 운동선수, 연예인, 교사가 되고 싶어 한다. 장래 희망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도 학교에서 얘기해보면 그런 얘기 많이들 해요? 그럼요. 요즘 하나 더 추가된 게 있어요. 초등학생들부터 안정적인 직업. 부모님들의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최근에는 설문조사에 보면 공무원이라는 그 항목이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아이들이 알고 있는 직업 세계는요, 일단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저희 반 애들하고 머리를 다 맞대고 고학년이라도요, 아는 직업 다 써봐도 한 30개, 4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직업 수가 혹시 몇 개인지 아시나요? 무려 몇 개나 될까요? 11,770개라고 해요. 그리고 더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에 가면요, 직업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3만 개에서 4만 개 정도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자기가 아는 그 좁은 것 중에서 뭔가 하나를 딱 정해서 시작한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폭넓은 생각을 갖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뚜렷한 목표의식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더 넓은 세상이 있고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강연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몰랐던, 부모도 몰랐던 새로운 직업의 세계도 좀 알아보고요. 내 아이를 정말 훌륭한 직업을 가진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수학을 어떻게 하면 또 흥미를 갖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저희가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연 부탁드려요. 학기 초에 아이들과 만나면요, 제가 아이들한테 네 꿈은 뭐니? 이렇게 물어보기 전에 꿈 씨앗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봐요.
쉬운 예로요. 김연아 선수에게는 아마도 피겨스케이트라는 꿈씨앗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김연아만의 방식으로 멋지게 꽃피워냈죠. 박지성 선수에게는 축구공이라는 꿈씨앗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월트 디즈니에게는 그림이나 만화 이런 꿈씨앗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수학을 꿈씨앗으로 가진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면 과연 손 들까요? 한 반에 몇 명이나 될까요? 네, 지금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점점 더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가고 이제 수학 시험 결과가 누적되면 될수록 저학년 때는 분명히 처음에 굉장히 쉽고 자신 있어 하는 과목이었는데 왜 이렇게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과목이 됐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찾게 된 해답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수학과 진로 교육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제가 한 6가지 정도 사례를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첫 번째 사례로는요. 뭐니 해도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학교 도형탐사대. 여러 가지 도형이라는 단원을 공부하기 전에 아이들하고 같이 학교에는 어떤 도형이 있는지 같이 뛰어다니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건 단원 도입이었으니까 끝날 때쯤 되면 애들이 이제 저절로 오각형이나 육각형이나 이런 그 수학의 도형 개념까지도 정확하게 알게 되는데요. 일단 아이들이 단원 도입을 이렇게 재밌게 시작하고 나면요.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교실에 들어오면 딱 얘기해요. 선생님, 수학 재밌어요.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대답을 해요. 두 번째, 런닝맨 숫자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한테 등 뒤에다가 숫자를 하나씩 붙여줍니다. 세 자릿수라는 단어를 배우고 난 다음이었는데요. 그 붙은 아이는 그 뒤에 뭐가 붙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반드시 수학적인 질문을 해야만 그 답을 알아맞힐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49라는 수가 뒤에 붙어 있지만 다른 아이들은 보지만 자기는 몰라요. 그러면 다른 친구한테 성큼성큼 가서 물어봐야 돼요. 친구야, 내 등 뒤에 붙은 수 말이야. 100의 자리 숫자가 5보다 작니? 5보다 크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범위를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인데도요. 용케도 그런 게임의 규칙만 잘 알려주면요. 뛰어다니면서 스스로 그 답을 알아내옵니다. 그러면 학습지에다가 이제 답을 딱 붙이거든요. 자랑스럽게 제가 알아맞힌 숫자는 이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놀이를 하면서요. 아까 교실 돌아오면 애들이 다 재밌다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자, 너희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너희 어린이만큼 놀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너희 평소에도 이렇게 수학 놀이하면서 수학을 재미없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재밌게 지내보는 건 어떠니? 그리고 또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이런 재미있는 수학 놀이를 기획하는 사람이 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기획도 사실 애들한테 어려운 말이죠. 만드는 거.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중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돼도 이런 방식들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저는 제안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시로는요. 수학과 미술의 만남입니다. 실제로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칸딘스키의 그림은요. 수학 교과서에 나옵니다. 미술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수학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수업을 했을까요? 도형에 대한 수업을 마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내용이 나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한테 이 그림 속에 있는 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배웠던 원도 숨어 있고 삼각형, 사각형, 그리고 흘러가는 선들도 보이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보면서 자신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도 해보고요. 자, 그렇게 미술을 가지고도 이제 수학을 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그림은요, 이제 임금님의 옷을 디자인하라라는 그런 미션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수학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그걸 이제 임금님의 옷으로 직접 만들어 본 거거든요. 도형의 요소, 수학의 요소를 같이 넣어서요. 그래서 미술을 좋아하는 친구라면 수학에도 관심을 갖고 이 칸딘스키처럼 자기만의 무기가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다. 수학 디자이너나 화가 같은 경우, 예술가의 경우에는 이런 자신만의 무기가 굉장히 필요한 직업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2학년밖에 안 돼도 다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특히 미술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더욱 그렇겠죠. 그리고 책 읽는 것은 아이들 모두 다 관심 있고 좋아하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사람들을 모두 빠져들게 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그 예로 관련해서 제가 3가지 크게 준비해왔습니다. 첫 번째 책은요, 수의 세계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프랑스의 한 교수님이 딸에게 수가 어디에서 온 건지 그 유래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책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그 따님이 아빠 누가 이렇게 재미없는 수학을 만들어서 우리 골탕 먹이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그냥 추측은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너희가 어떤 직업을 갖던지 간에 수학에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작가로서도 활동을 할지도 모르겠다. 그 옆에 지금 수학식당이라는 책 나오는데요. 수학 동화책이에요. 이 책 같은 경우에도 책 서문에 저자님이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뭐라고 적어 놓으셨냐? 저는 어렸을 때 수학을 무지하게 싫어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겠어요. 어른이 돼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쉽고 재미있는 수학을 알려주기 위해 동화책을 쓰는 사람이 될 줄은요. 애들한테 이 얘기도 내용도 물론 알려줬지만 서문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도 읽어줬어요. 이 중에서 너희 수학 동화 작가가 탄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 얘기 다 재밌다. 애들이 수학 동화 써와서 32명 이야기를 다 읽어줬어요. 실제로 저희 반 아이가 만든 이야기인데요. 한 부분만 이렇게 따서 설명을 드리면 루돌프와 선물이 없어졌대요. 여기는 산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같이 사는 마을이고요. 나름대로 설정을 막 했어요. 그리고 선물을 이렇게 애들한테 주려고 막 가고 있는데 실수로 4개를 떨어뜨렸대요. 근데 그 디테일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깜빡 잊고 끈을 못 묶은 선물이 있었던 거래요. 그래서 원래는 202개의 선물이 있었는데 4개를 빠뜨렸잖아요. 애들이 이제 조금 수학 배웠으니까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한테 198개 있겠네? 이러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막 답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친구들이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면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나 재미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 영화인데요. 아마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 수학자의 아름다운 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로 다룬 건데요. 아이들에게 수학을 좋아했을 때 이런 수학 전문 작가가 될 수 있다. 근데 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 YTN이라는 그 수학이라는 이 프로그램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학에 특화된 작품이다 보니까 수학에 관련된 이런 일을 하시는 작가님이나 PD님들도 모두 여기에 다 포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그 노래와도 한번 연계를 지어봤습니다. 자, 수학과 음악하면 저는 이 네모의 꿈이라는 노래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세상을 바라보니까 전부 다 네모난 책상, 네모난 가방, 네모난 뭐 너무 많잖아요. 그 가사를 보고 저도 어렸을 때 참 재밌었는데 애들이 쉬는 시간마다 이 노래만 들려달래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한번 만들어보자. 세모의 꿈.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모난 텐트에서 일어나 세모난 가방, 세모난 삼각김밥, 피자, 트리, 그다음 또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한 5분 동안 웃음이 가시질 않아요. 세모 빤스에서 자기가 하고 나서는 스스로 좋아서 웃음이 가시질 않아요, 교실에서. 자, 이렇게 세모를 나름대로 발견을 하고 이게 우리 생활 속에서 수학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너희 노래 잘하고 가수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 물론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너만의 개성을 가진 수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싱어송라이터, 아이유 같은 그런 싱어송라이터가 될 수 있다. 아니면 작곡가, 작사가도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려주는 게 아이들한테 작은 어떤 꿈 씨앗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것, 수학과 IT의 만남입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면요, 칸 아카데미라고 나오고요, 살만 칸이라는 분이 바로 지금 돌아보고 계신 저분입니다. 이분은요, 정말 수재셨어요. MIT를 졸업하고 그리고 헤지펀드 전문가로 승승장구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게요, 사촌동생한테, 멀리 살고 있는 사촌동생한테 수학 문제를 알려주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문제를 알려줘야 되는데 멀리 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네, 유튜브로 영상을 직접 찍은 것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사촌동생만 본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팬들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저는 근데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요, 이분이 이것을 전부 다 무상으로, 네, 전 세계인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으시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다. 선생님이 되고 싶다도 좋지만 요즘은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스마트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변화를 얘기해주면서 전 세계인의 선생님이 되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 아닐까? 그리고 요즘 우리 방송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자기가 무언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분처럼 좀 더 사회에 의미 있는 수학에 대한 혹은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나 호기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되지 않아서 공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이분이 칸 아카데미를 만드신 건데요. 그런 예시처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이 먼 훗날 언젠가 사회공헌재단의 설립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빅데이터 분석가나 혹은 뭐 드론이나 3D 프린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해서 그것을 직업으로 가지는 경우들도 생겨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그 변화는 시작이 되었고요. 네, 다음으로는요. 제가 마지막으로 수학과 마술을 한번 결합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마술이라고 하면 어린아이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싶다, 환상을 주고 싶다, 마술사라는 꿈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수학을 얹으면 애들이 왠지 안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근데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예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요. 제가 3월 달에 아이들하고 처음 만나면은 선생님이 너희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그런 선생님이야. 이러면서 우리는 1년 동안 마음이 찌릿찌릿 잘 통할 거야. 이러면서 수학 마술을 보여줘요. 저에게 이제 6장의 카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제가 갖고 있고 아이들한테 1에서 60까지 중에서 수를 하나 정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반 아이들 전체니까 저는 뭐 살짝 나가 있거나 귀를 막고 있거나 뭐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번호를 정해요. 그러고 나서는 선생님 정했어요. 들어오세요. 이래요. 그럼 제가 딱 들어가면은 이제 뭔가 선생님 한번 맞춰보세요. 이런 표정으로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여러분이 무슨 숫자를 생각했는지 한번 맞춰보겠다. 아까 그 6장의 카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카드를 하나씩 보여주면서 이 안에 여러분이 생각한 그 숫자가 있습니까? 이 질문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있다고 한 거, 없다고 한 것 이렇게 나뉘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있다고 한 것만 제가 이렇게 탁 모아가지고 그 숫자들을요. 그 카드에 있는 첫 번째 숫자들, 상단에 있는 맨 첫 번째 숫자를 사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애들한테 긴장감을 막 주면서 너희가 생각한 그 숫자는 10보다 큰걸? 20보다 큰걸? 이런 식으로 계속 긴장감을 막 유도하면서 너희가 생각한 그 수는 뭐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애들이 정말 순수하니까 그 표정이 그대로 얼굴에 묻어나요. 저 선생님 진짜 이상해. 뭔가 있어. 뭐 이런 표정 있잖아요. 3월 첫날하기에는 참 좋은 활동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드디어 비밀을 공개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사실 너희의 마음을 깨뜨려 보는 것도 맞긴 하지만 너희가 수학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방법도 될 거야. 선생님이 너희의 마음을 깨뜨려 볼 수 있었던 건 그 덧셈이라는 수학에 대한 그 강력한 그 도구가 있었기 때문이야. 얘기하면서 카드를 나눠주고 직접 한번 해볼 수 있게 했더니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마술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소박하지만 아주 좋은 선물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교실에서 아이들과 꿈씨앗, 그러니까 진로교육과 수학을 같이 합쳐본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드렸는데요.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 외에도 너무나 다양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대단하고 거창한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수학이라는 것이 그저 어렵고 재미없고 딱딱하다고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자신이 좋아하는 요소들, 그리고 아이들이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과 같이 결합을 했을 때는 굉장히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좀 더 재미있고 그리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더라면 학창 시절이 조금 더 수학으로 인해서 받았던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진로 교육을 생각하게 된 것은 아이들이 좀 더 그 수학을 통해서 자신의 먼 미래도 좀 더 볼 수 있고 먼 미래 혹은 가까운 미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부모님들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시험 지금 당장 가져오는 결과에 일희일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지금도 아마 이렇게 강연 들으실 때는 그래야지라고 생각은 하셔도 막상 돌아가시면 또 다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수학과 진로교육의 이런 만남이 있다.
그리고 아이를 지도하실 때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부에서는 가정에서 좀 더 실용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진로교육과 수학교육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1부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그렇죠. 선생님 그 반 아이들은 행복하겠어요. 아니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아기자기한 재미로 아이들을 이렇게 막 수학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 싫을 리가 있겠어요? 그냥 재밌죠. 아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첫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수학에 대한 첫 경험, 수학에 대한 어렸을 때의 경험을 정말 아름답게 꾸며주기만 해도 수학이 이렇게까지 싫어지진 않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수학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직업군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특화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자체도 정말 그렇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네. 수학과 특화된 것을 좀 많이 좀 생각하고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정말 관심 많이 가져 하지 않나요? 일단은 나도 나중에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나는 수학, 내가 동화 작가가 될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수학 동화를 한번 써보고 나서는 자신감이 좀 붙은 경우들도 있고 네. 그런 경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대로. 네. 근데 사실은 아이들한테 뭐 초등학생들한테는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뭔가 이렇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좀 쉽잖아요. 애들이 또 순진하니까. 근데 중고등학생들만 돼도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도 뭐 남의 얘기 듣듯 할까봐 그게 가장 걱정인데 조금 더 고학년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접근하면 네. 좋을지 네, 고민이 좀 돼요. 네.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요.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다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네. 이런 달라지는 뭐 직업 세계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책을 보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근데 그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당장 눈앞에 이것도 바쁜데 그냥 그런가?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흘려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이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아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단순히 이렇게 어떤 직업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직무에 있어서도 네. 어떤 직업군에 가더라도 사실 수학이 없는 것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예시들을 들어줬을 때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도 이야기를 해보면 애들이 거의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식을 많이 해요. 물론 현실에 돌아가서 시험을 보고 또 그 결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 그래도 계속적으로 그런 시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업과 연관된 얘기를 하려면 내 아이의 성향을 좀 잘 분석해야 되잖아요. 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얘가 정말 미술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이 아이가 글을 쓰는 데 관심이 말하는 걸 좋아하는지. 문제는 난 도대체 내 아이의 속을 모르겠어. 근데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놀라운 능력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수많은 아이들을 보는데도 보이시죠? 아무래도 가정에서 한 아이만 보시는 것과 또 한 반에서 이렇게 여러 네. 볼 때랑은 이제 또 해마다 또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가정에서 보시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지금 성향에 따라서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네. 사실 계속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요. 최대한 다양한 기회를 주는 것도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아직은 네. 성향이라는 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보면은 이 아이가 이요요로하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그렇죠. 있는 네. 무슨 그 노하우 같은 게 있어요, 선생님들은? 그냥 이렇게 선생님들처럼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봐야지 되는 건지. 아무래도 내 아이다 하면은 이제 결과는 다시 또 이제 수학 점수나 결과로 다시 좀 귀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도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아이들은 그런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좀 더 아무래도 조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아이인데 뭐 굉장히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는 이런 아이가 있고 밖에 나가서 놀기 싫어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가정에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그냥 문제 상황으로만 인식을 하실 수 있어요. 답답하죠. 네네. 어쩌려고 그러나 교우 관계가 나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되는 부분도 물론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아이가 그게 굉장히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성향에 대한 부분을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또 학교에서 이렇게 보는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우리도 집에서 선생님처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쁘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상냥하게 얘기하고 좋은 방법을 제시해주고 아까 그 동화 쓴 거는 정말 너무 귀엽죠. 어떻게 아이들이 저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저런 생각을 했다는 것도 속으로 그 생각도 했어요. 저 엄마가 썼을 거야. 근데 어쨌든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이렇게 좀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생각하는 건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2부에서는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알려주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이제부터 정말 귀를 좀 쫑긋 세우고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2부 강연 시작해 볼까요? 네, 큰 박수 주세요. 선생님, 수학 재밌어요. 굉장히 좋아해요. 열이면 열 다 재밌어요. 교과서에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완전히 다르다는 아이의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금만 지나봐라. 슈퍼에서 물을 사 먹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이야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때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였잖아요. 어떻게 물을 슈퍼에서 사 먹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쯤 됐을 때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는 한 사람이 한 직장에 가서 평생을 그렇게 지내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다 끝난다고 해. 그때쯤 되면 한 사람이 2개, 3개의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한 직장에서 평생을 지내는 그런 일은 아마 점점 없어질 거야. 이런 거 책을 보시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요. 지금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지금부터도 드리는 말씀들이 조금 놀랍고 충격적인 부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분명히 그 미래에 대해서 알고 접근하는 것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맞닥뜨리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첫 번째 얘기를 들려드리면요. 오늘날의 학생들 중에서 65%는요. 아직까지 생겨나지도 않은 그런 직업에 종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명 중에서 한 6, 7명 정도는 아직까지 생기지도 않은 직업. 그럼 지금 있는 직업들, 의사, 공무원, 선생님, 여러 가지 직업들 있잖아요. 그런 직업들은 어떻게 되느냐? 47% 정도는 20년 내에 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10대면 20년 뒤면 이제 한 30살 정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시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직업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라지거나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저희 엄마가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 평생 동안 사람이 5개의 직업을 갖게 되고 11번의 직장을 이전직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언제 얘기냐면요. 1994년도 얘기예요. 그리고 또 충격적인 얘기를 자꾸 해드리게 되는데 얼마 전에 그 사람의 평균 수명이 얼마까지 되는지 혹시 아세요? 평균 수명?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신생아 기준으로는요. 140살이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평생 동안 5개의 직업을 갖고 11번의 직장 이전직 이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요구되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수학 강연에서 이 이야기를 처음 서두에 띄우는 이유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던 세상과는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완전히 다르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아이가 받아오는 수학시험지 결과 물론 굉장히 속상하시고 또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겠지만 조금은 더 아이의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리고 한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 전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론화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제가 오늘은 그런 거창한 이야기를 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팁들, 그런 것들을 제가 크게 한 6가지 정도로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물에 관심이 많은 아이를 위한 지도법 해서 나왔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건 교과서에서 발췌를 한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 중에서 곱셈에 대한 단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곱셈 문제 풀 때 이런 문제 푸셨었나요? 아니죠. 굉장히 단순한 그런 문제들만 푸셨을 텐데 지금은 굉장히 보면 그림도 있고 설명도 있고 보면은 뭐 타조의 다리 수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요. 잭슨 카멜레온이라는 이런 낯선 이름의 동물도 등장을 합니다. 사실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요. 뭐 뿔의 개수를 따지는 게 곱셈국어의 원리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이 예시를 준비해온 건 사실 이 문제 자체를 풀기 위함이라기보다는요. 가정에서 이런 부분을 도와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 때요. 크게 4가지 단계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흔히 말하는 출제자의 요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런 다음에는 두 번째,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계획을 짜야 되겠죠. 나름대로 그 짧은 시간 안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계획을 실행하는 거겠죠. 수학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4번째 단계가 바로 반성입니다. 여기서 그 반성이라는 건 내가 이 수학적인 문제를 잘 해결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과정을 반성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정에서 저는 이 과정을 좀 더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수학책이랑 수학 익힘책 학교에서 활용을 하지만 집에 가서 교과서를 다시 본다거나 활용하는 경우는 오히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문제집 풀어야 되고요. 또 다른 학원 가기에 바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교과서나 익힘책을 충분히 활용을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집에 가서 이 문제를 엄마가 다시 설명을 해줘야 되느냐. 그거는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좋은 방법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이에게 1, 2, 3단계는 이미 학교에서 공부를 다 한 거잖아요. 아이가 동물에 대한 특히나 더 관심이 있는 아이라면 4단계, 반성 단계.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봤는지 엄마가 다시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좋은 질문을 던져주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보면서 동물을 좋아하는 친구, 나중에 동물 조련사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다. 그러면 그 상황을 또 한번 연출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너가 나중에 동물원에서 유치원 꼬마들이 놀러와서 저 타조 다리 보면서 막 얘기하잖아. 그러면 너 어떻게 대답해 줄 거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해 줄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잭슨 카멜레온 같은 경우에도 애들이 학교에서 문제 풀어보면요. 이거 붙임딱지 붙이면서 해요. 저학년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 하는데 이런 것들도 집에 와서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다시 얘기도 해보기도 하고 사실 아이들은 참 신기한 게요. 저는 잭슨 카멜레온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애들이 보면서 이제 동물 도감을 줄줄줄 외우는 애들이 꼭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근데 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려 치면 공부해. 그만해. 근데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제 이런 수학 교과서나 교과서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해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아이들이 우리 집에서는 나의 꿈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응원해주는 분위기구나.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렇게 학교에서 동물에 관련된 어떤 주제를 공부를 했다면 자, 주말에는 뭘 해야 될까요? 방학에는 뭘 해야 될까요? 바로 다른 도서라든지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충분히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동물과 숫자와 관련된 책이라서 제가 대표로 이런 예시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숫자로 보는 동물의 세계. 아이들이 이게 유아부터 해서 초등 중학년까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재들이에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주말에는 이런 책들을 통해서 도서를 탐독함으로써 그 주제에 대해서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이제 또 동물 얘기는 많이 해봤으니까 다음 이야기로 또 가볼게요.
요리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 참 많은데요. 특히 여자친구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이걸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살아있는 공부예요. 실생활 속에서 유용한 것들을 얼마나 활용을 잘 하느냐. 저도 어렸을 때 엄마 심부름 갔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들이나 무게의 단위, 길이의 단위 이런 거 애들이 사실 감이 거의 없어요. 그죠? 해보기 전엔 몰라요. 우리가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감으로 얻어지는 것들은 사실 책으로만은 얻어질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리를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로 보면은 저기 뭐 여러 가지 재료에 대한 소개도 나와 있고 그 들이나 무게의 단위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런 것들이 실제 수학 교과서에도 나와요. 그리고 지금 들이 무게는 아니지만 그 길이 재기 같은 그런 단원에서도요. 대략 저게 어느 정도 되는지 어림해 보는 게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실생활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학과 관련을 지어서 아이와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들어서 지금 이 팁을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요. 제가 지금 오늘 수학과 진로교육의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나중에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소양, 기본 소양을 쌓아가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실제로 그 요리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아이가. 그래서 그런 직업적인 요소가 되는 그런 기본 밑바탕이 되는 실제적인 활동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음식을 좀 좋아해요. 음식에 대한 꿈씨앗이 있는 친구들은 10이면 9도 아니고요. 10명이 다 요리사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동물 나왔는데 동물은 뭘까요? 네, 다 수의사라고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것밖에 듣고 본 게 없거든요. 근데 애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려줘 보세요. 요리사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3D 프린터로 그 음식도 만들 수 있고 인간의 장기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이미 도래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들려줘 보시고요. 같이 아까 전에 요리하면서 심부름 시키시면서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긴 시간은 아니라도 대화 시간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자 요리 전문가 어렵죠. 분자 요리라는 게 음식을 과학으로 새롭게 풀어낸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렇게 한번 자료 찾아보시면요. 이게 음식이야?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은 아주 접시에다가 예쁘게 담겨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화학적으로 새롭게 그 요소들을 이렇게 추출해서 음식의 새로운 질감과 맛을 만들어낸 그런 요리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생소하지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고 인기 있는 레스토랑 1, 2, 3위에 전부 저 분자 요리 전문가들이 만든 그 레스토랑이 순위에 올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려주면요. 애들이 정말 열이면 열 다 재밌어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부모님들에 대한 팁을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인터넷 사이트 중에서도요. 인터넷 사이트뿐만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런 새로운 직업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건 사실 성인들이 보실 수 있게 충분히 사례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업인들에 대한 인터뷰도 나와 있고 해서 어머니께서 이동하실 때 한 번씩 읽어보시고 틈날 때마다 아이들 뭐 픽업하실 때 아니면 같이 요리할 때 이럴 때마다 너 혹시 그런 거 들어봤니? 너 관심사 너 요즘 이런 거 관심 있어 하잖아. 그런 직업도 요새 새로 생겼대. 그리고 저기 뭐 맛집 앱 개발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맛집에 관련된 앱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 아이들하고 다 관련을 짓자면 다 직업과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에요. 진로교육과도 다 관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 개발을 해서 정말 뭐 실리콘밸리로 진출을 한다거나 그런 얘기가 이제는 정말 먼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시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미술에 관심 있는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 아까 전에 제가 그 칸딘스키 그림 교실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서 교과서에서 배웠지만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시면서 이번에 좀 더 포커스를 두실 부분은 직업인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칸딘스키나 애셔 같은 분들은 지금 이미 세대가 바뀌고도 굉장히 유명한 화가로 예술가로서도 이름을 남기고 있잖아요. 너도 그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너는 어떤 분야에서 좀 더 특화해서 어떤 분야에서 더 특별한 일을 해보고 싶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학적인 요소들을 구체적인 예시를 들으면서 이렇게 연결 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직업인들의 직업 소양이나 새로운 직업 세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결을 지어줄 수 있는 부분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만들기와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아이를 위한 지도법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도 역시 교과서 부분을 제가 직접 발췌를 했거든요. 자, 거기 첫 번째 그림에서 딱 보시면 재밌어요, 요즘. 걸리버가 소인국에 도착하잖아요. 그랬을 때 소인국에서 이제 특별히 걸리버를 위한 의상을 제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윗옷, 그리고 바지까지. 그래서 여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옷감이 얼마나 될까요? 그 길이의 합을 구하는 게 이 수학 학습 목표입니다. 재미있죠? 근데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체험 학습이라고 아까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학 교과서에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도형 그 디자인한 거, 임금님 옷 디자인한 그런 예시도 보여드렸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이 직접 자신이 상상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시면요. 3D 프린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각종 공작, 직접 만든 것들이 나와 있어요. 어디서 체험하실 수 있냐면요. 무한상상실이라고 전국 곳곳에 있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가면 가정에서 하시기 어려우셨던 3D 프린터나 그리고 뭐 목공치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어서 아이들이 직접 주말에 가서 스스로 자신이 상상해본 무언가를 해볼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요. 제가 처음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미래 사회는 이렇게 바뀌어 갈 것이다. 사실 더 중요한 건요.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런 미래 세계에 대해서 미리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보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세계에서 어떤 소양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가정에서도 그 부분들을 같이 도와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물론 쉽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것이 아이의 꿈과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지금 당장의 결과, 시험 성적이나 뭐 진학, 취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이요. 당장 눈앞에 보이진 않더라도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또 달라지는 세계에 맞는 그런 부분의 그런 소양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면 앞으로 아이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과정과 결과도 다른 그런 아이로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네, 오늘 강연을 해보았습니다. 네, 유익한 시간 되셨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나누면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큰 눈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뭔가 좀 새로운 미래를 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너무 네.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진짜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되는 미래가 너무 힘이 드네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또 아이들이 무엇을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무엇을 상상하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어떤 13살밖에 또 안 된 아이더라고요. 네. 자꾸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것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시각장애인들을 보면서 항상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참 마음도 예쁜 아이죠. 네.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로 이제 그 문자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점자 프린터라는 게 있는데 그게 무려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굉장히 고가라고 해요. 네. 근데 실제로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아이가 뭐를 만들었냐면 레고를 가지고 그 점자 프린터를 개발하는 방법을 네. 학교 발명반에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걸 이제 상용화되는 것까지 이렇게 진행을 한 엄청난 아이가 있더라고요. 아니 집에 그렇게 널려 있는 그 블록들을 이용해서 네. 그걸 이용해서 점자를 그걸 생각했다는 것 자체도 참 놀라운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의 상상력은 정말 어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다른 분야의 이야기임에도 애들한테도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학문 간의 그런 격차도 점점 줄어들고 그 벽이 허물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점점 융합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것이든 아이들이 상상하는 그 무엇이든 현실이 될 수 있는 그런 바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접근이 계속해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진짜 아이들한테 새로운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눈, 그리고 그 새로운 미래에서 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줄 수 있는 노력도 부모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자, 수학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에게 묻다, 에스크매트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길거리로 나갔는데요. 자, 오늘의 질문 영상으로 확인해보죠. 공부하려고 막상 자리에 앉으면은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좀 막막할 수 있죠. 우리도 왜 시간이 이렇게 딱 주어지면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잖아요. 네. 어떤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좀 도움이 되나요, 선생님? 저는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 앞에 목표가 뭐가 있는지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그 어려움을 겪는다면은 이런 방식도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그 스테이션식이라고 네. 그 가정에서도 보면 그 어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장소를 정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완수를 하면 이제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는 이런 방식 있잖아요. 네. 우선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스테이션식으로 내가 여기에서는 뭘 하나 끝내고 가겠어. 네. 그 다음에는 뭘 하겠어. 이렇게 공간을 옮겨가면서 하다 보면은 그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아니, 산만하거나 오히려 집중이 안 될 경우에는. 환경이 바뀌니까 좀 더 자극도 되고 집중도 더 잘 될 그런 수도 있을 부분도 것 있어요. 같아요. 맞아요. 네. 이런 방법을 좀 써보면 좋겠다 싶네요. 자, 이번에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라온 사연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더하기 빼기가 재미있어서 그런지 아이가 수학은 좋아하는데요. 사회나 음악 등 다른 과목은 관심이 영 없습니다. 아직은 어려서 괜찮을 것 같은데 모든 과목을 골고루 좋아해야 하는 게 아닐까 내심 걱정이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대부분 반대로 걱정하시지 않나요? 근데 이것도 이제 고민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수학은 좋아하는데 다른 과목은 영 안 한다. 어떻게 하면 네.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수학을 아이가 좋아하고 즐기고 있다는 것 그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역발상을 좀 해보자면 이 아이가 수학을 통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게 연결지을 수 있게 또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아까 수학 교과서에서도 어떻게 보면 뭐 스토리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결지으면서 음악에도 관심 가져보고 또 반대로 또 네. 글에도 관심 가져보고 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계속 유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요즘은 여러 분야 간의 이런 융합과 관련된 도서들도 많이 나와 있고 하니까 아이들이 뭐 도서나 체험학습을 통해서 다른 분야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그런 기회의 장을 열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부러운 어머니세요. 아이가 수학을 좋아한다니. 자, 현장에 나와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 질문도 또 함께 받아보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우리 앞에 어머님. 홍제동에서 온 초등학생을 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을 하면 꼭 한 가지 일에만 집중을 하거든요. 다른 걸 하려고 그러지 않고.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걱정입니다. 답답하죠. 그럴 때는 진짜. 네. 그 한 가지가 예시로 들었을 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기가 이제 뭐 이렇게 인형 옷을 만든다고 그러면 하루 종일 막 그 다음까지도 이렇게 그 인형에만 몰두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공부에 집중해서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공부 말고 이제 다른 거, 뭔가 네. 다른 거. 네. 근데 저는 또 그게 또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뭐 역사적으로도 봤을 때 그 굉장히 뭐 이름을 남기고 이랬던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또 한 가지에 그렇게 집중을 했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뭐 인형 옷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되 다만 아이하고 이제 약속은 좀 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부분들도 또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와 같이 소통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 약속을 같이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만 안 보셔도 좋을 것 네. 같아요. 뭐 약간 외골수적인 것도 좀 도움이 될 때가 있으니까요. 질문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이 있어가지고. 네네. 이제 중고등학생 때 수학을 포기하는 애들을 많이 봤는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학생 입장에서도 궁금할 것 같아요. 좀 수학에 대한 그 마음의 접근법을 좀 더 달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생각해 보면 미적분이 지금 제 일상을 바꾸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네. 이것이 나중에 내가 또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제가 좀 쉬운 예시를 들었지만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것이 나중에 또 어떻게 활용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중고등학교의 예시에서도 이런 뭐 직업의 사례, 창직의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더 해보면서 지금 당장 내 눈앞의 결과나 점수에만 너무 이렇게 얽매이지 말고 좀 더 그런 좀 생각의 접근을 조금 달리하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화이팅 하세요. 파이팅 합시다. 네. 정말 우리 아이들이 너무 고생이 많아요. 네. 근데 옆에서도 자꾸 채찍질만 할 게 아니라 아이들 많이 응원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백 선생님 하신 것처럼 아이가 아무리 뭐 중고등학생이라도 우리가 또 이렇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해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신 우리 백다은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수학 얘기를 하면서 자, 문득 영어와 비교를 하게 됐어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들한테 동기를 부여하잖아요. 야, 요즘은 글로벌 시대야. 네가 어딜 나가면 외국인들 만나야 되고 외국인과 얘기를 해야 돼. 그런데 수학은 우리가 늘 항상 수학은 나이 들어보니까 쓸데가 없어. 전자계산기로 다 하면 돼. 라고 우리가 어른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이들한테 동기부여가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수학도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어른들이 좀 가르쳐주고 동기를 부여해 주다 보면 내 아이도 즐겁게 수학하고 내 아이가 수학이라는 것은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과목이구나라고 느끼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감명을 좀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이 시간이 저한테도 정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즐거운 수학 되셨나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